숨막히는 아침이었다. 광둥성 선전의 하늘은 희뿌연 먼지 안개를 뒤집어쓴 채 이제 막 깨어나는 도시의 소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왕웨이는 꽉 막힌 도로 위 자신의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에어컨이 뿜어내는 차가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는 이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위챗 메시지 알림음과 귓가에 꽂힌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부하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계약건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고 그 책임은 오롯이 부장인 그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알았어.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해. 낮고 피곤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친 왕웨이는 습관처럼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답답하고 무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다. 어제 저녁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선잠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58. 아직 은퇴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젊었을 적의 다부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만성 피로에 찌든 중년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가까스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무실로 들어서자 싸늘한 형광등 불빛과 칸막이로 나뉜 갑갑한 공간이 그를 맞이했다. 동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다. 그의 자리에 놓인 서류 더미는 산처럼 높았다. 왕웨이는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늘 해왔던 것처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옆자리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부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계셨다면서요? 아, 괜찮아. 어젯밤에 자료 좀 보느라 신경 쓰지 마. 왕웨이는 손을 내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일이었다. 남자는 강해야 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가족과 회사를 책임져야 했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평생 신념처럼 지켜온 삶의 방식이었다. 오전 내내 이어진 회의 준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왕웨이는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모든 것을 점검했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는 준비한 대로 유창하게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자신감 있는 태도에 회의실 분위기는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계약 상대방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을 때 왕웨이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탈진 상태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악수를 나누고 감사를 표했다. 저녁 늦게 퇴근한 왕웨이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아파트의 적막함이었다. 아내 리슈는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동네 태극권 동호회 모임에 나간 듯했다. 식탁 위에는 그를 위해 남겨둔 식은 음식들이 랩에 쌓여 있었다. 왕웨이는 말없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혼자 먹었다. 넓고 잘 꾸며진 아파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취향이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리슈의 손길로 채워져 있을 뿐 그는 이 집에서조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TV에서는 연일 떠들어대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는 무심하게 채널을 돌렸다. 리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활기찬 그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다녀왔어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잘 됐어요? 오, 그럭저럭. 왕웨이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잘 됐네요. 근데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한번 가보라니까. 리슈가 그의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 좀 챙겨야죠. 은퇴하면 뭐 할지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왕웨이는 리슈의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내의 걱정을 잔소리로 치부했다. 은퇴라는 단어는 그에게 불안감만 안겨줄 뿐이었다. 일이 없는 자신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처리해야 할 메일이 쌓여 있었다. 잠들기 전 그는 베란다로 나가 습관처럼 담배를 빼어 불었다.
선전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불빛의 나열일 뿐이었다. 깊은 밤, 담배 연기 속에 그의 마른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흩어졌다. 고독하고 위태로운 그의 일상은 그렇게 또 하루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왕웨이는 평소보다 더 심한 압박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어제 성공적으로 마친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계약 체결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상대방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고 시간은 촉박했다. 왕웨이는 관련 부서들을 독려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점심 식사도 거른 채 모니터 앞에서 씨름하던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은 점점 심해졌고 숨쉬기조차 버거워졌다. 오후 3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 최종 협상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왕웨이는 회의를 주재하며 침착하게 의견을 조율하려 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고 집중력은 자꾸만 흐트러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몰려왔다. 회의실 테이블 위 서류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는 테이블을 짚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부장님!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왕웨이는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동료들의 당황한 얼굴들, 다급하게 119에 신고하는 목소리, 웅성거리는 소음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왕웨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에는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침대 옆에는 창백하게 굳은 표정의 리슈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리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왕웨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기억났다. 회의 중에 쓰러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평생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수치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다가와 그의 상태를 설명했다. 다행히 급성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협심증 증세를 보이며 혈압도 위험 수준으로 높았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의사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왕 부장님, 지금 당장 모든 일을 중단하고 최소 한 달 이상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식습관 개선과 금연, 금주는 필수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계속 생활하신다면 다음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망치처럼 왕웨이의 머리를 내리쳤다. 한 달 휴직.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가족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그는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리슈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왕웨이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무너진 가장의 모습, 그가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306. Total characters, 5,654. 왕웨이의 강제 휴직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간 그는 집안에서도 안절부절 못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회사에 가 있었다. 그는 리슈 몰래 휴대폰으로 업무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려 했다. 하지만 리슈에게 금방 들키고 말았다. 여보, 제발 좀 쉬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리슈는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며 거의 울먹였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내가 없으면. 왕웨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곧이어 찾아온 가슴 통증에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해댔다. 리슈는 화를 내는 대신 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회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당신 몸이 먼저예요. 회사는 당신 없어도 어떻게든 돌아가요.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하나뿐이잖아요. 리슈의 차분한 말에 왕웨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그에게 일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백이었다. 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며 시간을 죽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웨이는 어쩔 수 없이 리슈의 일상을 관찰하게 되었다. 리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향했다. 왕웨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창밖으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공원에는 리슈처럼 아침 운동을 나온 중년 여성들이 많았다. 그들은 함께 태극권을 수련하고 웃고 떠들며 활기찬 아침을 맞이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리슈는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잠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오후에는 서예 동호회에 가거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왕웨이에게 리슈의 삶은 너무나 낯설었다. 그는 평생 경쟁하고 성취하는 것만이 삶의 의미라고 믿어왔다. 저렇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리슈와 그녀의 친구들의 표정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어떤 것, 여유, 평온함, 그리고 순수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쩌면 저런 것이 진짜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스쳤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였다. 무료한 시간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절,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젊은 날들, 아이들이 커가는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아내의 생일조차 일 때문에 잊어버렸던 날들, 그리고 늘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언제나 남자는 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울지 마라.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아니 어쩌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병든 몸과 공허한 마음, 그리고 소원해진 가족 관계뿐이었다. 그는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알 수 없었다. 리슈는 그런 왕웨이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매일 건강에 좋은 재료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기름지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그의 입맛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자고 권하기도 했다. 왕웨이는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나섰지만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공원을 걷는 동안에도 그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거나 땅바닥만 쳐다보았다. 리슈가 조심스럽게 그의 건강 상태나 기분에 대해 물으면 그는 괜찮아 혹은 별일 없어 같은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랜 세월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소통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다. 리슈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과 체념의 빛을 왕웨이는 애써 외면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왕웨이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리슈는 조용히 과일을 깎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그의 옆에 앉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여보, 당신 쓰러졌을 때 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왕웨이는 TV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리슈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무슨 뜻이야? 왕웨이가 약간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 평생 일만 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이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함께 늙어갈 남편이 필요했어요. 아이들 클 때 당신 얼굴 보기 힘들었고 명절에도 당신은 늘 바빴죠. 나 혼자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도맡아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힘든 거 아니까. 그런데 당신 건강 나빠지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요? 병원 가보라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담배는 끊을 생각도 안 하고 술은 또 얼마나 마셔댔어요. 리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 옆에 있어도 난 늘 외로웠어요. 당신 항상 당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으니까. 당신 힘든 거 나한테 털어놓은 적 있어요? 내 이야기 제대로 들어준 적은요?
우리는 부부인데 언제부턴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왕웨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리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리슈의 눈물 어린 고백 앞에서 그의 신념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단지 자신의 성공과 인정을 위해 가족을 방치했던 것은 아닐까. 아내의 외로움을, 고통을 그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 있었던가. 처음으로 그는 리슈의 진심 어린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의 문제가 단순히 건강 악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심각하게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날 밤 왕웨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리슈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왕웨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로 나가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리슈에게 다가갔다. 나도 같이 가볼까? 그의 어색한 제안에 리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잠시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준비하고 나와요. 왕웨이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리슈를 따라 나섰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다. 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왕웨이는 리슈를 따라 태극권을 하는 사람들 무리 뒤편에 섰다. 어색하게 팔다리를 움직이며 그들의 동작을 흉내내 보았지만 몸은 뻣뻣하고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어색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왕웨이는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의사가 준 건강관리 책자를 처음으로 펼쳐 들었다. 만성 스트레스 관리법,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식단, 은퇴 후 건강한 삶 설계하기.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왕웨이는 의사의 지시대로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고 리슈가 정성껏 차려주는 건강식으로 식단을 바꿨다. 매일 아침 리슈를 따라 공원에 나가 어설프게나마 태극권을 따라했고 오후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담배는 아직 완전히 끊지 못했지만 하루에 서너 개비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몸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다. 지긋지긋했던 마른 기침이 잦아들었고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많이 가셨다. 혈압도 점차 안정적으로 조절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잠을 푹 잘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하지만 몸의 회복보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던 산책이었지만 이제 그는 리슈와 함께 걷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예전처럼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대신 그는 주변 풍경을 둘러보고 리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다. 리슈는 동네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 서해 동호회에서 있었던 일, 새로 생긴 찻집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다. 왕웨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질문을 던지거나 짧게나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화는 아직 서툴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달 후 왕웨이는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심장 기능도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한 관리와 스트레스 조절은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장 복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사의 마지막 당부는 왕웨이의 마음을 다시 복잡하게 만들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는 다시 일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과 같았던 일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그의 빈자리가 크다며 복귀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이전과 같은 부장직은 아니었지만 그의 경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직 자리였다.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이 가능하다는 말에 왕웨이는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 익숙한 일, 사회적 지위, 동료들의 인정, 그것들은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가치들이었다. 아직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한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저녁 리슈가 주말에 동네 공원에서 작은 야외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새로 산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며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이웃들이 다 같이 가는 모양이에요. 당신도 몸이 많이 좋아졌으니 혹시 같이 가볼래요? 리슈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함께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왕웨이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회사 복귀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모니터에는 회사에서 온 복귀 제안 메일이 떠 있었고 그 옆에는 리슈가 건넨 음악회 안내 전단지가 놓여 있었다. 선명한 대비였다. 하나는 그가 평생 달려온 익숙하고 안정적인, 그러나 결국 자신을 파괴했던 과거로의 초대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낯설고 불확실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문으로의 초대장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회사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왕웨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존경받는 부장, 능력 있는 관리자. 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다시 건강을 잃고 리슈와의 관계는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 음악회는 어떤가? 시끄럽고 번잡한 것을 싫어하는 그에게는 내키지 않는 자리였다. 하지만 리슈의 기대에 찬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 제안들을 무시하고 외면했었는지 생각났다. 깊은 고민 끝에 왕웨이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회사 인사팀에 메일을 작성했다. 복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건강 회복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귀 시점은 추후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발송하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에 있는 리슈에게 다가갔다. 리슈는 아무 말 없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왕웨이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 음악회 말이야. 저녁은 먹고 가는 건가? 리슈는 놀란 듯 뜨개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천천히 환한 미소로 번졌다. 그 미소는 왕웨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주말 저녁 공원은 음악회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선선한 저녁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과 음식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왕웨이와 리슈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간이 무대 위에서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작은 악단이 경쾌한 연주를 시작했다. 왕웨이는 여전히 조금 어색하고 뻘쭘했다. 이런 소란스러운 자리는 그의 취향이 아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대신 그는 묵묵히 무대를 바라보았다. 옆자리의 리슈는 오랜만에 하는 외출에 기분이 좋은 듯 가볍게 몸을 흔들며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왕웨이는 그런 아내의 옆모습을 슬쩍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를 보니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천천히 걸었다. 왕웨이는 문득 리슈에게 물었다. 아까 당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던데 무슨 서예 학원 이야기 아니었어? 리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새로 생긴 문화센터에 괜찮은 서예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관심 있어요? 글쎄,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왕웨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은퇴 후의 삶.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일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도 자신의 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서예든 태극권이든 아니면 전혀 새로운 무엇이든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왕웨이는 아직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했다. 리슈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여전히 많은 대화가 오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의 냉랭함 대신 잔잔한 온기가 흘렀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해질녘 왕웨이와 리슈는 여느 때처럼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왕웨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앞서가지 않았다. 그는 리슈의 느린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그의 손이 망설이듯 리슈의 손을 향했다. 리슈는 살짝 놀랐지만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손이 어색하게 맞닿았다. 따뜻했다. 왕웨이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선전의 하늘은 여전히 바쁘고 소란스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보였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삶의 무게가 남아 있었지만 그늘졌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도 아내와의 갈등이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이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길을 잃었던 그는 이제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관계와 삶을 향한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왕웨이는 서예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 붓을 잡는 손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평생 컴퓨터 자판과 서류만 만지던 손으로 먹을 갈고 화선지에 선을 긋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선은 비뚤빼뚤했고 먹물은 자꾸만 번졌다. 옆자리에서 능숙하게 난을 치는 할아버지나 아이처럼 즐겁게 글씨를 쓰는 아주머니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건 나랑 안 맞아라며 금방 그만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서툰 글씨를 쓰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온 신경을 붓끝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회사 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잠시나마 잊혔다. 그는 매주 꾸준히 학원에 나갔고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했다. 리슈는 그의 노력을 말없이 지지해 주었다. 가끔 그의 서툰 글씨를 보며 "어머, 이건 좀 용처럼 보이는데요?" 하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고 조용히 차를 내와 그의 옆에 놓아주기도 했다. 서예를 배우면서 왕웨이는 기다림과 과정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갔다. 평생 결과만을 중시하며 속도전에 익숙했던 그에게 한 획 한 획 정성껏 그으며 천천히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서툴러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서예를 통해 배우고 있었다.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웨이는 서둘러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파트타임 컨설턴트직을 수락했다. 예전처럼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는 역할이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건강과 개인적인 삶을 위해 사용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평생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에게 파트타임 근무는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로운 균형에 적응해갔다.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는 남는 시간에 서예를 하거나 리슈와 함께 새로운 찻집을 찾아다니거나 가끔은 혼자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히 사색에 잠기기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리슈와의 관계였다. 이제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왕웨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여전히 서툴렀지만 적어도 리슈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려 노력했다. 그는 리슈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서툰 방식으로 남아 리슈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가까운 해변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다. 왕웨이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리슈는 소녀처럼 기뻐했다. 그들은 해변을 걷고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작은 식당에서 해산물 요리를 먹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해질녘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왕웨이가 불쑥 말했다. 미안했어. 그동안 당신 혼자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리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왕웨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아주면 됐어요. 왕웨이는 리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아름답게 저물어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그들을 감쌌다. 왕웨이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는 여전히 가끔씩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리슈와의 관계도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삐걱거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왕웨이가 아니었다. 그는 넘어졌고 부서졌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남자가 아내보다 먼저 땅에 닿는다는 속설. 그 안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짊어져야 했던 사회적 역할의 무게,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무심함, 그리고 외로움 속에 자신을 가두었던 어리석음이 녹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선전의 밤은 여전히 깊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 왕웨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 등불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희미하게나마 비추고 있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 지도 위에는 성공이나 책임이라는 단어 대신 건강, 관계, 이해,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